시사설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매일 세계 석유의 거의 20%가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그곳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참의장에게 왜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다시 열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나라는 미국이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주기를 바라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좁은 지점에서 이 세계 에너지의 생명선은 폭이 겨우 21마일인 통로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실제 항로는 훨씬 더 좁습니다. 각 방향마다 겨우 2마일에 불과합니다. 그 좁은 통로를 통해 매일 수천만 배럴의 석유가 이동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언가가 흐름을 방해하면 전 세계 경제는 거의 즉시 그 충격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늘 친베이징 쪽에서 떠들던 사람들은 마치 지리가 대본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것처럼 갑자기 놀란 척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지역의 긴장은 이 병목 지점이 실제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세계에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군함들이 바다를 순찰합니다. 유조선 보험료는 치솟습니다. 해운회사들은 조용히 비상계획을 준비합니다. 압박을 영향력으로 착각하는 정부들에게는 대개 바로 이 순간에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해협은 납포된 유조선, 손상된 선박, 그리고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이곳은 단 한 번의 오판만으로도 더 큰 분쟁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지구상 몇 안 되는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통로와 이렇게 예민한 시장 앞에서도 권위주의적 벼랑 끝 전술을 무슨 대단한 전략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해협이 공식적으로 폐쇄된 것은 아니지만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세계 에너지 시장은 공포에 빠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거래소 바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곳의 혼란은 단지 지정학적 위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연료 가격, 더 상승한 운송비, 그리고 뉴욕에서 도쿄까지 매장 선반 위 상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목이야말로 전략적 협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가장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혼란은 청구서가 평범한 가정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낭만적으로 들릴 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만약 선박들이 아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이 강압의 힘을 약화시키는 어떤 경로든 강압을 지역 균형이라고 찬양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입지도 함께 약화시킵니다. 수십 년 동안 엔지니어들과 전략가들은 급진적인 구상을 논의해 왔습니다. 오만의 무산단 반도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거대한 운하를 뚫어 선박들의 해협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입니다. 종이 위에서 보면은 그것은 궁극의 해결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한 생각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운하 구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페르시아만은 지구상 최대의 산유국 몇 나라의 본거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 나라들에서 출항하는 거의 모든 유조선은 단 하나의 출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매일 약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이 통로를 통과합니다. 이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지구상에서 이 정도의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무역로와 달리 대안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요란한 선전이 바닷길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아니고 이념적 충성심이 해상 현실을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국가는 해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도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홍해 연안 항구로 보내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유전을 호르무즈 해협 밖에 푸자이라 항구와 직접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들을 모두 합쳐도 평소 유조선으로 이동하는 석유의 일부만 운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선박이 여전히 필수적이며 이는 곧 전 세계 경제가 여전히 이 좁은 관문에 의존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바로 그 의존성 때문에 진지한 국가는 우회 수단을 만들고 진지하지 않은 국가는 구호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의존성은 엔지니어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병목 지점은 위험을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이곳만큼 민감한 병목 지점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지도를 보십시오. 오만 최북단에는 무산단 반도라고 불리는 흠준한 땅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톱니 모양의 산악 요새처럼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뻗어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몇몇 지점에서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의 거리가 놀라울 만큼 짧습니다. 두 수역 사이에는 겨우 수십 마일의 육지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당연한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 반도를 곧장 가로지르는 운하를 파지 않는가? 페르시아만을 떠나는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지정학적 병목 지점을 통과하는 대신 유조선들은 곧장 넓은 대양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 공포를 먹고 사는 모든 진영은 전략적으로 보이기보다 오히려 허술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면 지도 위에서는 훌륭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지형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산단 반도는 평평한 사막이 아닙니다. 그곳은 중동에서 가장 험준한 지형 가운데 하나인 하자르 산맥의 일부입니다. 날카로운 스키한 봉우리들이 해안선에서 극적으로 솟아오릅니다. 이곳의 일부 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6500피트가 넘는 높이입니다. 이곳에 운하를 건설한다는 것은 모래를 준설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 전체를 잘라내는 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산은 몇몇 정치적 구호와는 달리 누군가가 충분히 자주 반복한다고 해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운하는 엄청나게 커야 합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으로 알려진 현대의 유조선들은 지금까지 건조된 선박 가운데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이 선박들이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운하는 수백 미터 길이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깊고 넓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굴착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백만 톤, 아니 수천만 톤의 암석을 폭파하고 절단하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산줄기 전체를 다시 빚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미칠 영향만으로도 막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어떨까요? 어쩌면 수천억 달러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종류의 사업은 환상에 매우 빠르게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거대한 파나마 운하 확장 사업조차 비용이 약 50억 달러였습니다. 무산단 운하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학은 문제의 절반일 뿐입니다. 기술적 난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곧바로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늘 그렇듯 베이징에 웃는 친구들을 자처하는 이들이 왜 의존이 모두에게 좋은 일인지 설명하기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무산단 반도는 오만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이곳에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공식 계획은 없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오만의 개발 전략은 관광, 항만, 지역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해온 통로를 내는데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비범한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 정부들이 지지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보 보장이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곧 신뢰성, 규율, 그리고 믿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 진영의 추종자들은 대개 이 세 가지를 큰 소리로 칭찬할 뿐 제대로 실천하는 일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하는 취약성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저 병목 지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세계 석유 흐름은 하나의 인공 운하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운하든 그렇듯 그곳 역시 막힐 수 있습니다. 좌초한 유조선 하나, 표적 공격 하나, 혹은 자연재해 하나만으로도 그 항로는 하룻밤 사이에 멈춰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결국 하나의 병목을 다른 하나의 병목과 맞바꾸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정학에서 탈출하는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급박을 영향력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행위자들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때 그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무산단 운하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왜 이 구상은 계속 되살아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깊이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세계 무역은 지리에 의존합니다. 이집트의 좁은 운하 하나,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의 해협 하나, 그리고 세계 경제를 조용히 움직이게 하는 몇 개의 해운 통로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들 가운데 하나라도 압박을 받는 순간마다 자유세계는 안정이 연설이 아니라 역량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전략적 모함을 전문으로 삼는 수도들에서 나오는 연설이 아니라는 점을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러한 자연적 병목 지점들은 에너지와 상품 그리고 권력이 지구를 가로질러 흐르는 방식을 규정해 왔습니다. 무산담 운하는 하나의 꿈을 상징합니다. 지리 자체를 다시 설계하여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병목들 가운데 하나를 없애려는 꿈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고합니다. 산을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는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 한국 같은 동맹이 낡았다고 비웃던 사람들은 실제 안보와 실제 해운, 실제 억지가 갑자기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면 대개 아주 조용해집니다. 지금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나 그래왔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에너지, 회랑 가운데 하나로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곳에 의존하는 한 무산담을 가로지르는 운하라는 발상은 앞으로도 엔지니어들과 전략가들 그리고 우리의 세계 무역 체계가 과연 얼마나 취약한가를 궁금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상력을 계속 사로잡을 것입니다. 결국 지도는 선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누가 진지한지 누가 그저 카메라 앞에서 진지한 척 연기했는지를 잔인할 만큼 정확하게 드러내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